안녕하세요. 톡톡 인문학의 인문학의 안현배. 박미화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좀 장소도 바꾸고, 기분도 좀 바꾸고,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와인 정도 진열이 되어 있고요. 앞에 꽃도 있죠? 꽃도 그래서 있고. 꽃도 있고, 아, 그래서 네, 좋아요. 조금 더 항상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딱 정해지진 않는데 하는 동안에 속도가 붙고 또 다듬어지고 하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될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리도 작다는 얘기가 많은데 앞으로 소리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오늘은 이제 박사님하고 저하고 저희들이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그럴 때 딱 예술가한테다가만 국한하고 그림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이라고 타이틀이 붙었던 것처럼 어떤 인문학적, 안 그러면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인간이나 역사나 문화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좀 폭넓게 쉽게 전달해 드리는 게 목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뤄왔던 예술가들의 이야기하고는 주제를 조금 달리 해봤습니다. 어떤 거를 이제 박사님하고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항상 책에다 꽂아놓고 읽어야 된다는 의무감이 항상 있는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아는 선생님 우리가 미술이 주된 적이기 때문에 좋은 그림이 있는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크로니컬하게 가는 것보다는 그림이 좋은 그림 많은 걸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그리스 신화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라는 이야기는 매번 저희들이 학교에서도 유럽 문화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서양 문화 전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또 어디에 굉장히 폭넓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치 이 그리스 신화 그리고 로마의 라틴어 그리고 크리스트교 요 세 가지는 유럽 문화의 서양 문화 전체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그게 부담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더군다나 그렇죠. 그리스 신화에 속하는 어떤 등장 인물들의 이름이 마치 공룡 이름처럼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을 정도로 길고 복잡해서 하나만 섞여도 좀 이상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랑 되게 멀다 느낌이 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리스 신화를 처음 접할 때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어떤 거를 주로 이제 어려워하시나 하는 얘기를 박사님하고 미리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 우리가 생활에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이 뭐에 이름이 되고 어디에 연원이 되고 이런 얘기도 조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요즘의 아이들은 한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만화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애들이 많이 알아요. 그리고 요즘에 무슨 게임이나 어떤 이럴 때 보면 어떤 상품이나 어디 이름이 신화 이름이 많이 신 이름이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쉬워요. 이름이 이미 뭐 게임이나 다른 데서 익숙했는데 여기 신화에 이 사람이 나오네 이 이름이나 이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항상 그 세계 명작 문고에 60권 얘기하면은 항상 그리스 로마 신화가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책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이름 외우기가. 근데 이게 안 된다. 지금 방금 톡톡 인문학이 사인이 떨어지는 바람에 방송이 잠시 중단됐는데 오늘은 없는 채로 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 그래서 그게 약간 부담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어떤 때 그게 부담보다는 조금 더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는 느낌이 드셨었나요? 제일 처음 그리스 신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책에 세계 명작이 있어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정신없이 어렵다. 그러니까 러시아 소설처럼 요즘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전공이 그러니까 영어 전공으로 가서 1학년 때 영문학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영문학을 전공하지 않고 영어학을 했어요. 네. 그때 영문학을 하려면 꼭 그리스 신화를 알고 그 신들 이름을 다 외워야 된다는데 저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마 제가 문학을 선택하지 않고 어학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 아주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복잡한 것도 다 알아야 되는 그런 거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의식에서 내가 이거는 공부해야 된다 중요하다는 그런 의식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술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그 미술의 그림의 신화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는데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네. 그 편안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단어가 계속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단어도 노출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그 젊은 날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나? 요즘에는 이제 잘 정리된 책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시작하시면 저같이 스트레스 받고 뭐 그걸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 이렇게 해서 밀어놓지 않고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뭐 항상 그렇죠.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가 그거를 좀 더 이해할 다른 목적이 생겼을 때 이게 공부해야 되거나 교양이니까 해야 된다는 것보다 이게 이거였었구나 하는 순간에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처럼 약간 그리스 신화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대체로 그리스 신화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은 다른 쪽처럼 유일신이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다. 그리고 신들이 서열이 있고 족보고 되게 얽혀 있고 마치 인간들의 무슨 막장 드라마처럼 계속 누군가를 뭐 바람을 피거나 그거를 또 응징을 하거나 복수를 하거나 죽이고 괴물과 싸우고 이런 얘기들이 복잡하게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시켜 드리려고 한다면 익숙하고 또 인상 깊은 작품들을 통해서 이 작품의 주연은 누군데 이 사람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그래도 일단 초기에는 이 그리스 신화가 어떤 세계관이나 자기들이 설명해야 되는 베이스가 있으니만큼 이 사람들의 그 우주관, 세계관, 전체적인 설정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신화라는 존재는요 항상 우리가 역사로나 아니면 뭘로 설명하기 전에 뭔가 우리가 훨씬 더 먼 세계로부터 기원했던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화도 그리스도 우주가 탄생이 될 때, 세상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 얘기를 보통 어떤 방점을 찍고 넘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항상 그렇듯이 혼돈 내지는 뭐 아무것도 질서가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이제 카오스, 케이오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계에서 마치 뭐 빅뱅의 이론처럼 우주가 전체다가 가스였었는데 그게 갑자기 폭발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가 한쪽으로 모이고 뭐가 뭉쳐지고 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우주의 첫 부분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무거운 거는 아래로 깔리고 가벼운 거는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가벼운 것은 가스와 함께 하늘이 됐고 그리고 무거운 것은 밑으로 해서 땅이 됐다. 여기까지는 어느 이제 세계의 신화랑도 비슷해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을 가리켜서 가이아라고 부르는데 이 가이아라는 땅이 있고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을 우라노스라고 처음에 불렀었어요. 그런데 그 우라노스가 때만 되면 우라노스에서 크게 성기가 내려와가지고 땅을 범했다. 보통 이렇게 돼서 땅한테 임신을 시키게 된다. 가이아는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마치 당하듯이 뭔가를 그 임신을 하게 되고 신을 낳게 되고 이런 과정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가이아가 첫 번째 낳았던 세대들은 특별한 존재이긴 하지만 신이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거인족이라고 보통 불러요. 예, 티탄족이라고 부르고
이들이 나타나서 음. 처음에 지구의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을 때 그때 있었던 인물들이 보통 제일 유명한 것은 큰아들이었었던 크로노스입니다. 네. 네, 크로노스는 보통 시간의 신, 그렇죠. 질서의 신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인족들이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에서 뭔가 그 정통성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인간을 창조하거나 인간하고 직접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대립 관계에서 자기들이 그냥 차지했던 이 약간 전세대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세대를 네. 몰아낼 진정한 그리스 신화의 주연들이 네. 조금 이따 등장을 하게 되죠. 네. 어쨌든 그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저희들이 얘기했던 우라노스가 또다시 어머니인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어머니인 가이아를 범하러 내려올 때 네. 가이아가 크로노스한테 네. 내려오고 있는 성기를 잘라버려서 더 이상 우라노스가 이런 짓을 못하도록 네가 막아달라. 네. 그래서 우라노스 성기가 내려오는 거를 보고 크로노스가 숨어 있다가 이 큰 낫을 들고 가서 잘라내가지고. 네. 그래서 크로노스가 네. 크로놀로지나 뭐 네. 하는 그 어원이 되는 시간. 예, 시간의 신이 되는 거죠. 마치 네. 뭔가 결정이 되는 것은 그 과감하게 결정하고 그리고 낫으로 끊어내듯이 시대를 바꿔버리고 하는 뜻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성기를 잘라버렸고 그 성기가 잘라져서 바다 저쪽으로 떨어지게 됐고 우라노스는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됐고 네. 크로노스가 이제 이 지상에서 네. 왕처럼 군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라노스의 성기가 바다에 떨어진 가운데 네. 거기서 나왔던 정액이 흘러나와서 거품이 되고 네. 네. 그 거품 속에서 한참 있다가 비너스가 탄생. 예, 여신 네. 비너스가 아프로디테가 탄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데 네. 비너스의 탄생에 뭔가 의미를 두고 있는 거지 전체적인 세계관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라노스 이후에 크로노스가 지배를 했고 네. 이 크로노스도 자기의 아내였던 마치 우라노스가 가이아한테 그랬듯이 레아한테 임신을 시키는데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계속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어버리죠.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을 잡아먹고 하니까는 엄마였던 레아가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생각을 하고는 어느 순간 이제까지 미리 먹었던 4명의 자식들은 저쪽 안에 들어가 있고 5번째 자식까지 내가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뱃속에 들어가 있고 다 뱃속에 들어가 있죠. 아빠 뱃속에 들어가 네. 있고 5번째 자식까지 이룰 수 없다 그래서 5번째가 아들이 나왔을 때 그 아들을 서둘러서 나뭇잎으로 싸가지고 숨겨놓고 그 자식을 내놓으라고 낳기만 하면 잡아먹는 아버지 크로노스가 왔을 때 크로노스한테 이제 나뭇잎으로 산 돌을 줘서 그거를 삼키고는 그게 그 돌이 온파로스죠? 나중에 이제 붙었는데 그러고 나서 넘어가 버리는데 이 아기를 몰래 기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원래 길러요? 다른 데 안 보내고? 네, 다른 데 보내지 않고 자기가 이제 그 숨겨놓고 기르라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ним프에 속하는 애들들이 기르게 되는데 얘가 너무 큰 소리로 울고 그리고 염소젖을 먹고 크고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신데렐라 음식도 먹이고 해서 컸는데 얘가 조금씩 성장을 하는 게 5번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형제 자매보다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배 바깥에서 큰 바람에 성장을 혼자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자식들을 이 아버지 뱃속에 있는 애들을 구출해서 복수한 다음에 신들의 세계를 만들겠다고 결심을 하고 아버지 크로노스가 술 마시고 있는 데다가 약간 약을 타가지고 나중에 구역질을 해서 다 토해내서 온전하게 이 모양 그대로 아직 유지하고 있던 신들을 신이니까 신이니까 뱃속에서 안 죽고 그래서 하나씩 되살려서 이제 그 거인족들과 신족들의 전쟁이 벌어진다. 여기까지가 보통 그리스 신화에서 첫 부분에 혼돈 상태였다가 질서가 주어진다는 것까지는 비슷한 공통이고 그 이후에 신들의 싸움이 마치 거인족들과 신들의 싸움에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설정 이것은 조금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뱉어냈던 신이 포세이돈, 하데스, 헤라, 데메테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 자기 사이즈에 맞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나서 올림푸스 12신 중에 제일 중요한 신이죠. 네, 예, 그러면서 전부 이제 형제 쪽이 됐으니까 나중에 전체 세계를 갖다 평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 형제들한테 네. 포세이돈한테는 바다를 맡기고 네. 그리고 하데스한테는 아. 지옥을 맡기고 그것도 그 타르타로스 있는데 또 맡겼어요. 예, 뺏어가지고 이렇게 맡기게 되고 타르타로스를 그리고 헤라하고 자기는 이 네. 지상과 하늘을 관장을 하고 테메테르는 이 농업의 신으로서 네. 대지를 네. 관장을 하라 해서 그것도 엄마가 명예를 있는데 받는 그렇죠. 거죠. 엄마 가이아가 있는데 또 예. 맡기고 할머니 할머니 예. 할머니 가이아.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 세대에 우리하고 연관을 맺을 수 있는 조금 더 인격화되어 있는 시인의 시대로 넘어가는 느낌이고요. 네, 선생님 근데 여기까지 하시고 네. 그 그림 조금 올리죠. 네, 그렇죠. 너무 그림이 안 올라가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첫 번째에서는 이제 그쵸? 보디첼리의 비너스의 예, 이것도 탄생은 얘기 안 할 수 없죠. 예, 아마도 네. 그 제피루스가 네. 바람을 불어가지고 네. 넘어오게 됐었을 때 비너스가 정액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네. 비너스가 사랑에 또 육체적인 사랑에 특히 그리고 뭔가 사실 사랑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게 합법적이라고 할까요? 뭐 아니면 부부간의 사랑 뭐 이런 거라고 하면은 가정의 신인 헤라가 담당을 하는데 네. 여기는 연인 간의 뜨거운 또 육체적인 이런 거를 담당을 하는 신이기 때문에 아프로디테건 또 로마로 가서 비너스가 됐건 간에 이제 조금 더 세속적인 신이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여신에 대한 스토리가 네. 마치 인간들하고도 맺어지고 신들 사이에서도 불륜이 생기고 하는 모든 이제 문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데 동시에 그러면서 인간들이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여신이었었죠. 보디첼리의 이 그림도 신혼부부한테 선물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있잖아요. 마르스하고 있는 비너스. 네 그것도 맞습니다. 신혼부부한테 대체로 신혼부부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비너스는 선물을 했다고 예, 신혼부부.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 또 저기 예, 나폴레옹이 샀던 1등 했던 비너스의 탄생. 예, 카바네 네, 비너스의 탄생도 예,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세속적이면서도 인기 있는 여신으로서 사람들이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리스 아마 신들 중에서도 제일 인기 있던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